총각이라고 속였던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또다시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8살이었을 때 거래처에서 만난 한 남자의 미소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보같이 그때의 저는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저를 서서히 무너뜨릴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제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자유를 찾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2018년 3월 15일 오후 3시 30분 회사 로비에서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태성물산 이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거래처 직원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현우의 손이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때까지 만났던 거래처 사람들은 대부분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는데 현우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자꾸 말을 걸어왔어요. 겸손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회의실에서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현우는 제가 설명하는 걸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중하게 질문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설명하는 걸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계약서 검토가 끝나고 나서도 현우는 급하게 가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제안을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거래처 사람들과는 보통 업무만 끝나면 바로 헤어지는데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하다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갔어요. 현우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중간중간 고개도 끄덕이고 공감한다는 표현도 해주고 이런 대화를 나눠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무심코 결혼에 대해 물어봤을 때 현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커피잔을 돌리며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리하는 중이라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정리하는 중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더 캐묻기는 어색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현우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 때문이었어요. 태성물산과 저희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꽤 큰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업무와 상관없는 대화가 늘어났어요. 특히 제가 야근할 때마다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힘내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야식이라도 시켜서 드세요. 일 끝나고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회사에서는 항상 제가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역할이었어요. 신입사원들 점심 메뉴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식 장소 예약, 생일 케이크 주문, 각종 잡무들까지.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니까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한 달쯤 지나서 현우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은 퇴근 후에 회사 근처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결혼했었다고, 하지만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같이 살지도 않고 대화도 없다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상태라고 했어요. 현우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했어요. 너무 어려서 결혼했고 서로를 잘 모른 채로 시작했다고. 몇 년 동안 노력해봤지만 결국 마음이 멀어졌고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에 정리하는 중이라고 한 거구나 싶었어요.
곧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현우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유부남과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를 정말 좋아한다고? 한 명의 여자로서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대학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현우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결국 저도 현우를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현우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힘들어하면 언제나 제 얘기를 들어주었고 작은 선물도 자주 해주었어요. 손목에 예쁜 팔찌를 채워주면서 하진 씨 손이 참 차네요. 이거 끼고 다니세요 하던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현우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이런 단순한 문자 하나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점심시간에는 가끔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고, 퇴근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작은 일들, 동료들과의 갈등, 심지어 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저는 현우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하진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가끔 걱정될 정도예요. 라고 하던 현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이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는 처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1박 2일로 강원도 작은 펜션에 다녀왔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저희를 모르는 곳에서 정말 연인처럼 지낼 수 있었거든요. 펜션 주변을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밤 펜션 앞 작은 정원에서 현우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어요. 반지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저는 너무 기뻐서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현우의 품에 안겨서 미래를 꿈꾸었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고 작은 집에서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요. 한 달쯤 지나서 조심스럽게 이혼은 언제쯤 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아무리 사실상 끝난 관계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부남인 상태로 만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현우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곧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저는 그를 믿고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절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현우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들, 그리고 함께 꿨던 달콤한 꿈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 곧 깨닫게 되었어요. 201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침이었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화장실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2개의 빨간 줄이 선명하게 떠 있었거든요. 몇 번을 다시 보고 또 봤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임신이었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현우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아직 이혼도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이라니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회사에 가서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현우에게 어떻게 말할지 생각뿐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속이 메스꺼워서 물만 조금 마셨어요. 퇴근 후에 현우를 만났어요. 평소처럼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긴장해서 커피를 주문하지도 못했어요.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현우는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진짜냐고,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다고 대답했어요. 현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한참 동안 말을 안 하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책임질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현우가 완전히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랄까. 이혼은 언제쯤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그럼요, 당연하죠. 빨리 처리할게요라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려웠고 회사에서도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어요. 다행히 동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현우는 그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주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어보고 몸조리 잘하라고 당부했어요. 엽산이랑 비타민을 사다 놓겠다고, 우리 아기잖아요 라고 할 때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2개월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첫 초음파를 찍고 왔는데 콩알 만한 아기 모습이 신기했어요. 현우에게 사진을 보여주니까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아기네요. 진짜 우리 아기라고 하면서 초음파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은 며칠 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잘 차려입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서화진 씨 맞으세요? 그런데 누구시죠?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내 남편이랑 뭐 하는 짓이에요? 남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현우 씨 알죠? 내 남편이에요. 그분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이웃들이 나올까봐 무서웠어요.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언제부터였냐고. 언제부터 자기 남편이랑 만났냐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현우가 곧 이혼할 거라고 들었다고 했더니 이혼? 누가 언제 이혼한다고 했어요? 우리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현우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바람 피울 때는 온갖 말을 다 하거든요. 그분이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꺼내 보였어요. 현우가 끼고 있던 것과 똑같은 반지였어요. 우리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아직 신혼이나 마찬가지죠. 5년. 현우가 저에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5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최근에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요. 이거 언제 찍은 것 같아요? 지난달에 찍은 거예요. 우리 부부 잘 지내고 있다고요? 지난달? 그때는 현우가 저와 만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럼 현우가 저와 만나면서 동시에 부인분과도 여행을 다녔다는 뜻인가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연락처 지워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지 알아요? 그 여자가 나간 후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받더라고요.
부인이 다녀갔다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설명하겠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뭘 설명하냐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냐고, 이혼한다는 것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잖냐고 했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라서 그랬다고, 처음에는 정말 이혼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복잡해져서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임신했다는 거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그것 때문에 더 고민이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를 낳고 현우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우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고, 자기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끊어버렸어요. 마음대로 하라고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계속 났어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달라고, 아이 일도 책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아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현우와 만났어요. 카페에서 짧게만 만나자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는데 그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들킨 게 미안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현우를 믿었다고, 곧 이혼할 거라고, 저와 결혼할 거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현우도 그럴 생각이었다고, 정말이라고. 그런데 집사람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냐고 물었더니 한 달 전쯤이라고. 그래서 이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현우가 저와 만나면서 부인분과도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둘 다 임신을 시켰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현우는 부인을 택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미안하다고, 어떻게 해도 욕을 먹을 상황이라고, 집사람이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부인을 택하기로 한 거구나. 그럼 제가 낳을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그건 제가 결정하라고, 자기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친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줄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줄게라고 했지만 양육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였어요. 하지만 현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달라고, 자기도 선택권이 없다고 했어요. 선택권이 없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현우에게는 이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부인과 그 여자가 낳을 아이가 먼저고 저와 제가 낳을 아이는 그 다음이었던 거죠.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혼자서라도 키울 거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 임신 기간을 보내야 했어요. 산부인과에도 혼자 가고 임신 관련 책도 혼자 보고 아기용품도 혼자 준비했어요. 가끔 다른 임산부들이 남편과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뱃속의 아기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안녕 우리 아가, 엄마야, 혼자 말하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혼자 임신을 하고 혼자 출산을 준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현우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2019년 9월 초였는데 그때까지 저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뭔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중요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현우와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얘기라고 하니까 궁금했어요. 혹시 양육비 이야기일까 싶기도 했고요. 현우를 만났을 때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옷차림도 예전처럼 말끔하지 않고 뭔가 지쳐 보였어요. 배가 많이 나왔다고, 건강하냐고, 몸 관리 잘하고 있냐고 갑자기 안부를 물으니까 어색했어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랑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부인을 택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인분과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이혼했다고, 한 달 전에 이혼 절차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임신하신 거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유산됐다고, 임신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으면서도 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연락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마치 대안이 없어서 저를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자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데 원래 계획이라고요? 현우가 저를 버렸을 때 그 계획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었나요? 지금 와서 다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이미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이 아이도 혼자 키울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혼자 키우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이 교육 면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현우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정말 아버지가 필요한가? 현우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친정어머니께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아이 아버지가 다시 결혼하자고 한다고만 했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한 후에 현우에게 연락했어요. 결혼하기로 하겠다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는 다른 여자 만나지 말 것, 저와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줄 것,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줄 것, 현우는 당연하다고, 약속한다고,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미 임신 8개월이었거든요.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 했어요. 현우는 돈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전 부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주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서 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런 사정을 들으니 이해는 되었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작은 결혼식으로 해도 되냐고 해서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저도 큰 결혼식 원하지 않았고 임신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무리였어요. 작은 결혼식이라도 정식으로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일이었어요. 현우는 이미 한 번 결혼했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임신한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고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너무 급작스럽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셨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달라고 했어요. 결혼식장도 문제였어요. 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웨딩홀을 빌릴 수 없었어요. 현우가 찾아온 곳은 시외버스 터미널 2층에 있는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여기서 해도 되냐고, 좀 초라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결혼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터미널 예식장이라니 아래층에서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위층에서는 결혼식을 한다는 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예물도 간단하게 했어요. 나중에 좋은 걸로 다시 사주겠다고 해서 저렴한 반지로 했어요. 예단도 없었고 신혼여행 계획도 없었어요. 모든 게 나중이었어요. 예물도 나중에, 여행도 나중에, 제대로 된 결혼식도 나중에. 하지만 저는 그때 현우를 믿었어요. 정말 나중에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당일인 2019년 10월 5일 터미널 예식장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어요. 작은 방에 의자 몇 개 놓고 앞에 조화 몇 송이 꽂아 놓은 게 전부였어요. 결혼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임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래층에서는 버스 시간 안내 방송이 계속 들려왔고요. 친정 부모님이 오셨는데 제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임신 8개월이라 배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임부복을 입고 있어도 숨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부모님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현우 쪽 가족들도 오셨는데 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받아주시고 뭔가 반갑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들의 두 번째 결혼이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임신한 상태라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환영받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결혼식은 30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주례사분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반지 교환하고 절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결혼 사진도 몇 장 안 찍었고 피로연도 없었어요. 식사도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간단한 다과만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고,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고. 딸의 결혼식이 이렇게 허술할 줄 몰랐을 테니까요. 다른 집 딸들은 멋진 드레스 입고 화려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제 결혼식은 너무 초라했어요. 괜찮다고, 요즘은 다들 작게 한다고 했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현우와 함께 신혼집으로 갔어요. 월세 원룸이었는데 현우가 미리 구해놓은 곳이었어요. 보증금도 많지 않은 곳이었고 신혼집 치고는 너무 좁았어요. 여기서 살 거냐고 물었더니 일단은 여기서 지내다가 돈 모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또 나중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임부복을 입고 예쁜 부케 대신 작은 조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제가 꿈꿔왔던 결혼식이 맞나 싶었어요. 친구들이 SNS에 올린 화려한 결혼식 사진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었어요. 신혼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현우가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누구와 연락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자가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회사 일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밤 11시였어요. 이 시간에 회사에서 연락이 올 일이 있을까요? 뭔가 이상했지만 신혼 첫날에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며칠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현우가 전 부인분께 위자료를 주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현우가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곧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꽤 큰 돈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절반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전 부인한테 줄 돈이 있다고 위자료 명목으로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부인에게 줄 돈 때문에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일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겠다고 했더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었어요. 한 달 후에 또 다른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300만 원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해서 또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2019년 11월 15일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출산할 때 현우가 함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텐데요. 우리 아들이라고 정말 예쁘다고 하면서 현우도 아이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아이 이름은 준호로 지었어요. 준수하고 호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작고 예쁜 아이를 보면서 정말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금전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 아이용품 비용, 생활비까지 모든 게 돈이었어요. 친정에서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친정에서 도움을 받자고요? 어떤 도움이냐고 물었더니 돈 말이라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부모님께 돈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터미널 예식장에서 나눴던 서약이 무색해졌어요. 서로 사랑하고 돕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저만 돕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랑도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아들 준호가 돌이 되던 날, 저는 새벽 3시에 혼자 깨어 있었어요.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보채고 있었거든요. 체온을 재어보니 38.5도였어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내리지 않아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현우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일찍 잔다고 했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 준호를 안고 응급실에 갔어요. 현우를 깨우려고 했지만 새벽에 병원이 열어 하면서 귀찮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응급실 가면 돈도 많이 든다는 말까지 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돈 걱정을 먼저 하니까 허탈했어요. 택시비도 아껴야 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아픈 아이를 안고 버스 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이라 버스도 자주 안 와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니까 다행히 단순 감기였어요. 해열제 처방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야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밤새 걱정되지도 않았나 봐요. 감기라고 약 먹이면 된다고 했더니 다행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병원비 얼마 나왔냐고 또 돈 이야기부터 했어요. 아이가 괜찮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돈이 얼마 나왔는지가 먼저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혼자라는 걸 실감했어요. 육아는 완전히 제 몫이었어요. 밤에 아이가 깨면 제가 일어나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밥 먹이는 것도 목욕시키는 것도 저였어요. 현우는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일이라며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황당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진 씨가 더 잘하는 것 같다고, 여자가 더 육아에 특화되어 있다고, 남자는 어색하다고 항상 그런 식으로 변명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나가야 했고, 아이가 아프면 제가 연차를 써야 했어요. 상사가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또 조퇴하냐고, 요즘 너무 자주 나간다고, 남편은 뭐 하냐고, 왜 항상 엄마만 나가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밤에 깨서 울면 현우는 당신이 달래달라고,
자기는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며 다른 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아침에 보면 제가 더 일찍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현우의 수입이 불규칙한 데다가 계속해서 이상한 일에 돈을 썼거든요. 투자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일에 돈을 쓰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익을 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다고, 확실하다고, 아는 사람이 보장해줬다고 계속 투자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는 게 어떻냐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너무 소극적이라고,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투자 자금이 모두 제가 번 돈이거나 친정에서 빌린 돈이었어요. 어느 날 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잔고가 5만 원밖에 없었어요. 월급이 들어왔는데도 5만 원이라니 어디에 돈을 다 쓴 걸까요? 가계부를 확인해 보니까 현우가 카드로 여러 가지를 결제했더라고요. 제 카드로 말이에요. 언제 제 카드를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급해서 잠깐 썼다고, 곧 갚겠다고 하는데 곧이 언제냐고. 지금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다고 했더니 이번 주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곧 예정이었어요. 현우의 말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그 달 생활비도 친정에서 빌려야 했어요. 어머니께 전화드리기가 정말 죄송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돈을 빌리러 오는 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좀 어려워서 그렇다고 했더니 너희 남편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계속 이럴 거냐고 화가 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200만 원. 제 한 달 생활비였어요. 아이 어린이집비, 생활비, 월세까지 포함해서요. 어머니는 돈을 주셨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안 된다고, 남편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라고.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했더니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곧 좋아질 거라고 또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언제냐고, 고지라고 한 지 벌써 2년이라고 했더니 너무 조급해한다고, 이런 일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조급한 건가요? 아이 키우는 돈도 없는데 조급한 게 이상한 건가요?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에 저는 혼자 울었어요.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이는 계속 크고 있는데 돈은 없고 남편은 도움이 안 되고. 준호의 작은 손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작은 손이 자라서 커질 때까지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빠 없이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 현우는 있지만 아빠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아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있는 게 더 스트레스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결혼할 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준호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저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해야 했어요. 어린이집비도 더 들어가고 생활비도 더 필요했거든요. 복직하면 준호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거 도와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아침에 바빠서 어렵다고, 저녁에 데려오는 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걸 제가 해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퇴근 후에 데려오고. 현우는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현우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 준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는 이런 것도 몰라,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라고 2살 된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준호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가 잘못됐냐고, 사실이잖냐고 하더라고요. 현우는 자신의 말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일들이 점점 자주 일어났어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고 제가 뭔가 잘못하면 사회생활 몰라서 그렇다.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 머리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 마누라는 좀 어수룩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라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웃어야 하나, 아니면 반박해야 하나. 친구들이 그래도 착하잖아. 그게 어디야? 라고 대답해주면 현우는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답답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상처받았어요. 제가 뭐가 답답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회사 일도 하고 있는데 뭐가 답답한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현우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말이냐고, 사실이잖냐고,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잖냐고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모른다는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서툴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했어요. 현우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못하면서도 제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현우의 그런 태도는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그런 말을 하던 것이 나중에는 매일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간단한 걸? 컴퓨터로 뭔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봤을 때였어요.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머리가 나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했어요.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남편 입에서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말인가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말하기 전에 이거 말해도 될까? 혹시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거든요. 준호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왜 아빠가 엄마한테 그래? 아빠가 엄마를 무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넘어갈 수도 없고 아빠는 아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했지만 준호의 눈에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더 심각한 건 현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일이 점점 대담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 앞에서만 그랬는데 나중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마누라는 좀 모자라요. 하하하라고 회사 사람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점점 싫어졌어요. 현우와 함께 어디 가는 것도 꺼려지기 시작했고요. 오늘 모임, 저는 안 가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왜냐고, 또 무슨 핑계냐고 하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 빠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사회성이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성이 없다는 말도 자주 들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니까 사회성이 없다고 하는 거였는데 정작 그 이유는 현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우는 자신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진이는 원래 좀 내성적이에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어려워해서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마치 제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친구들도 많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현우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나쁜 건가? 사회성이 없는 건가? 정말 모자란 사람인 건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작아 보여? 작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아빠랑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작아져. 그리고 고개를 많이 숙여라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말을 듣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정말 제가 작아져 있었어요. 어깨도 움츠러들어 있고 표정도 어두워져 있었어요. 이건 제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준호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위축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현우의 말들이 정말 맞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모자란 사람인가? 아니면 현우가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런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현우에게는 문제였어요. 요즘 왜 그러냐고 내 말에 토를 단다고 하면서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는 거라고 했더니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이 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뭘로 보는 건가요?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화를 내면 현우는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나한테? 결국 저는 화를 낼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현우의 말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현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현우 기분에 맞춰서 말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있다는 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아이가 보기에 엄마는 아빠에게 항상 당하는 사람, 작고 초라한 사람으로 보일 텐데 그런 엄마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준호가 커서 결혼할 때 혹시 아빠처럼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현우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애들은 적응력이 좋다고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자기는 당연한 말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우는 자신의 행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좀 더 똑똑해지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이게 교육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시인가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저 자신도 점점 현우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현우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했어요. 마치 저를 아내가 아닌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를 먹더니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밥이 이게 뭔 맛이야? 전에는 하진 씨라고 부르시던 분이 갑자기 하진아가 되었고 음식 맛에 대해서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했더니 똑같다고? 이게 제대로 된 김치찌개야? 김치는 왜 이렇게 싱거워? 라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다음에는 당장 다시 끓여. 이런 걸로 어떻게 식구들 먹이려고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준호가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빠의 큰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3살짜리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적절한가 싶었지만 현우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날이 현우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투도 반말이 되었고 제 의견을 물어보는 일도 없어졌어요. 내 셔츠 어디 있어? 세탁기에 있다고 아직 안 말랐다고 했더니 왜 미리 빨아놓지 않았냐고. 내일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어제 말 안 해잖아요 라고 했더니 내가 일일이 다 말해줘야 해? 알아서 좀 해.
사회생활 해봤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생활 해봤으면 그 말이 가장 기분 나빴어요. 저도 회사 다니고 있는데 무슨 사회생활을 모른다는 건지 오히려 현우보다 제가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점점 자주 일어났어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고 제가 뭔가 잘못하면 사회생활 몰라서 그렇다.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 머리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 마누라는 좀 어수룩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라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웃어야 하나, 아니면 반박해야 하나, 그냥 가만히 있자니 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말하자니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고, 친구들이 그래도 착하잖아. 그게 어디야 라고 대답해주면 현우는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답답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상처받았어요. 제가 뭐가 답답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현우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말이냐고, 사실이잖냐고,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잖냐고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모른다는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서툴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했어요. 현우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못하면서도 제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제가 무능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우의 그런 태도는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그런 말을 하던 것이 나중에는 매일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간단한 걸? 컴퓨터로 뭔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봤을 때였어요.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머리가 나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했어요.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남편 입에서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말하기 전에 이거 말해도 될까? 혹시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준호 앞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엄마, 왜 아빠가 엄마한테 그래? 어느 날 준호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는 아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했지만 준호의 눈에는 의문이 가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현우의 말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준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있다는 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아이가 보기에 엄마는 아빠에게 항상 당하는 사람, 작고 초라한 사람으로 보일 텐데 그런 엄마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애들은 적응력이 좋다고,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자기는 당연한 말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우는 자신의 행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5살이 되던 해봄, 현우가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말이에요. 2022년 4월 15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현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더니 회사 그만두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우 수입이 불규칙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급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갑자기 잘렸냐고 물었더니 별거 아니라고,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다고 몇 명 자르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구조조정이라면 미리 공지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당일에 통보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정말 구조조정 때문인지 다른 이유는 없는지 물어봤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더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며칠 후에 현우 회사 동료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현우가 다른 여직원과 사내 불륜을 했다가 들통나서 잘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소문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 남편이 회사로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현우가 또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현우에게 따졌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좀 복잡한 상황이었다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긴다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고, 준호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새로운 일 찾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상간소송 통지서였어요. 상간소송이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위자료가 최소 3천만 원은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이라니 저희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변호사 수임료도 1,000만 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실을 직시했어요. 저희 통장 잔고는 200만 원밖에 없었고 현우는 무직이었고 매달 나가는 돈은 300만 원 정도였어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물었더니 일단 친정에서 좀 빌려보면 안 되냐고 또 친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우가 한 일인데 왜 제 친정에서 돈을 빌려야 하냐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지금 돈이 어디 있냐고 책임감 없는 말만 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인데 해결책은 없고 모든 걸 저에게 떠넘기는 거였어요. 결국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셨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계속 돈을 빌리더니 이번에는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현우가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냐고 하셔서 저는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을 피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더 화를 내셨어요. 왜 맨날 미안하다고 그러냐고, 잘못한 게 나냐고.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잘못한 건 현우인데 왜 저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위자료는 내야 하니까요 라고 했더니 위자료를 왜 내가 내냐고, 현우가 내야지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돈을 안 줄 수는 없다고, 그런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어머니께서 3천만 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만들다니. 위자료를 내고 나니까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통장 잔고는 0원이었고 현우는 여전히 무직이었고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어요. 이제 정말 일구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현우는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낮에는 집에서 누워서 TV만 보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가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고 했더니 친구들이 사준다고,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인맥이 중요하다고, 일자리 정보도 그런 자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3개월 정도 지속되었어요. 현우는 여전히 무직이었고 저는 혼자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부업도 시작했어요. 너무 바빠 보인다고, 집안일도 소홀해진다고 현우가 불만을 표현하더라고요. 돈은 안 벌어오면서 집안일은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현우가 집에서 도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포커나 바카라 같은 걸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잠깐 심심해서 그런다고 돈 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제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게임 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1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제 카드로 뭘 결제했냐고 했더니 게임에서 좀 손해를 봐서 본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전을 찾으려고 100만 원을 더 썼다는 거예요. 총 얼마나 잃었냐고 물었더니 300만 원 정도라고. 그런데 다음에는 꼭 따서 돌려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이라니 그것도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우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아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박을 하냐고 했더니 도박이 아니라고, 이건 투자라고, 요령만 알면 돈 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현우가 잠든 후에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수십 개나 있었고 결제 내역도 계속 나와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현우는 매일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돈으로요. 다음 날 아침에 따졌더니 현우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내 폰을 왜 마음대로 보냐고,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제 돈으로 도박하면서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도박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도 빨리 돈 벌어서 갚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갚을 거냐고 물었더니 게임에서 대박 터뜨리면 금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에서 대박 터뜨린다고요?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는 말인가요? 그때 정말 현우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도박으로 돈을 잃어놓고 도박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다니.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부업하고 밤에는 아이돌 보고, 그런데 번 돈은 현우가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고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3천만 원이나 빌려주셨는데 그 돈으로 위자료는 냈지만 현우가 또 다른 돈을 날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만날 여유도 없었고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잘렸다는 말,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준호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 왜 돈이 없어? 라고. 5살짜리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까지 돈 걱정을 하게 만들다니. 괜찮다고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거라고 했어요. 아빠는 왜 일 안 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빠는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느 날 밤 현우가 또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번에는 500만 원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했더니 조용히 하라고,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순간이 뭐냐고, 우리 집 망하는 게 중요한 순간이냐고 했더니 망하긴 뭘 망하냐고, 이거 터지면 우리 인생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화면에서 게임 오버라는 글자가 떴어요. 5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현우는 모니터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키보드를 집어던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현우가 만든 빚들, 아이 양육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현우가 더 이상 돈을 날리지는 못할 테니까요. 현우의 도박이 점점 심해지던 어느 날 밤, 저는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날도 현우는 새벽 3시까지 온라인 카지노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숨겨둔 비상금 200만 원마저 찾아서 모두 날려버린 후였어요. 그 돈이 준호 학원비였다고 했더니
자기가 따서 갚을 거라고. 오늘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의 돈이 사라졌는지, 현우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내려가니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현우 때문에 나간 돈이 총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제가 번 돈이거나 친정에서 빌린 돈이었어요. 그리고 현우가 저에게 한 말들도 적었어요.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렇다.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한다. 여자가 육아에 특화되어 있다. 내가 아니면 못 살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면서 살았다니. 다음 날 아침 준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혼자 카페에 앉았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뭔지를요. 첫 번째 선택은 계속 참고 사는 것. 두 번째 선택은 이혼하는 것. 계속 참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도박은 계속될 거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거예요. 그럼 이혼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지금도 제가 혼자 벌어서 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현우가 돈을 날리지 않는 만큼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준호였어요.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준호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맨날 컴퓨터만 해. 그리고 엄마한테 큰 소리 낸다고 하더라고요. 5살짜리 아이 눈에도 아빠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계속 이런 환경에서 키우는 게 아이에게 좋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분이 불륜을 했고 도박 중독의 무직 상태라면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했어요. 양육권도 제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우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가 아니라고. 충분히 오래 생각했다고 했어요. 현우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혼? 하진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어차피 지금도 혼자 하고 있잖냐고 했어요. 나 없으면 누가 너를 지켜주냐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냐고 하더라고요. 현우는 제가 현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현우가 절 지켜준 적이 언제 있었냐고. 오히려 현우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뭘 해주셨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했더니 현우는 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저를 위해 해준 게 없었거든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혼하면 나도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힘들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현우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안 것 같았어요. 진짜 이혼하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네, 결심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준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제가 키울 거라고 했어요.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현우가 무직인데 무슨 양육비냐고. 지금처럼 제가 혼자 키울 거라고 했어요.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을 안 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혼? 좋아.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쓴 돈 다 갚아라고. 결혼식 비용, 신혼집 보증금, 생활비까지 다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현우가 저한테 쓴 돈이 어디 있냐고 오히려 제가 현우한테 쓴 돈이 더 많다고 했어요. 제가 기록해둔 노트를 보여줬더니 현우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어쨌든 이혼은 안 된다고 준호가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버지 없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현우는 준호에게 관심도 없잖냐고 했어요. 사실이었어요. 현우는 준호 학부모 모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간 적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실랑이가 계속됐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현우도 이혼에 동의했어요. 알겠다고 이혼하자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자기가 키울 거라고 갑자기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냐고 지금까지 준호에게 관심도 없었잖냐고 했더니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가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우는 무직인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 했더니 자기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동안 자신의 부모님께는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부모님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저는 절대 준호를 보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혼자 키웠는데 왜 갑자기 현우가 키우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안 된다고 준호는 제가 키울 거라고 했어요. 결국 양육권 문제로 이혼 소송을 해야 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유리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현우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현우는 양육권을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니라 양육비를 받으려고 그런 거였어요. 양육권을 가지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양육권을 원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제가 양육권을 가지는 게 아이에게 좋다고 판단해 주셨어요. 현우의 불륜, 도박, 무직 상태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거든요. 2023년 2월 15일 드디어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단계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준호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에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준호와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적어도 더 이상 현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정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혼자 임신을 하고 혼자 출산을 준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혼한 지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했어요. 기존 회사에서는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묘한 시선들을 받게 되었거든요. 특히 유부남 동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유의 몸이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커피 한잔 하자는 식의 접근들이 부담스러웠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누구나 만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와 저의 새로운 생활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마침 중소기업에서 격리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급여는 기존보다 조금 낮았지만 집에서 가깝고 야근이 별로 없다는 조건이 좋았어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사장님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경력이 꽤 있다고. 우리 회사는 작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셨어요. 결혼 상황을 묻길래 이혼했다고 아이가 하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이 때문에 일찍 퇴근해야 할 때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직원들 많다고 서로 배려하면서 일한다고 해서 다행이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출근 날, 저는 정말 설렜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같은 팀 선미 언니는 저보다 몇 살 많은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업무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점심시간에는 회사 주변을 안내해 주시기도 했어요.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 딸이랑 비슷하다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죠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해야죠라고 대답했어요. 선미 언니와 이야기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격리일은 제가 이전에 하던 업무와 비슷했지만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더 다양한 일을 해야 했어요. 급여 계산, 세무 업무, 자금 관리까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현우와 살 때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작더라고 모든 돈을 명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직장에서 회사 사장님이 정말 꼼꼼하다고, 장부가 이렇게 깔끔한 적이 없었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현우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영업팀의 박 과장님이 자꾸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였어요.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있냐고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업무상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이혼한 지 얼마나 됐냐고, 외롭지 않냐고.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저는 업무 외에는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금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박 과장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접근하려고 했죠. 하진 씨 같은 여자가 혼자 있기에는 아깝다고 저랑 만나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냐고 그런 생각 없다고 했더니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혹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회사 다니는 게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저와 박 과장님의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고요. 박 과장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조건 좋으니까 재혼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고 동료들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혼한 여자는 누군가와 다시 만나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결국 박 과장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정말로 연애나 재혼에 관심이 없다고, 앞으로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해달라고, 너무 차갑게 군다고,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외로운 건 제가 감당할 일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버지는 없는 게 좋겠냐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박 과장님이 준호 이야기까지 꺼내시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압박을 가하시는 거잖아요. 제 아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까칠하다고, 그럼 계속 혼자 살라고 하시고는 저에게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업무상 필요한 이야기도 최소한으로만 하시고 가끔은 일부러 일을 어렵게 만드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견뎠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여기서 인정받는 건 능력이지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번 달 장부 정말 완벽하다고, 세무서에서 칭찬했다고 사장님이 제 일을 인정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저는 능력 있는 직원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박 과장님도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여직원에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거래처 사장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있어서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주말에는 어떠냐고, 아이도 함께 오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은 박 과장님보다 더 끈질겼어요.
아이까지 함께하는 만남을 제안하시니까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만남은 갖지 않으려고 한다고, 업무상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왜 그렇게 경계하냐고, 나쁜 사람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혼한 여자라는 것,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떤 시선을 받는지를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더 강해지기로 했어요. 선미 언니에게 혹시 여자들만의 모임 같은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남자들이 자꾸 접근해서 부담스럽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선미 언니가 같은 상황을 겪었던 다른 여성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다고, 이혼했다고 하면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했냐고 물어봤더니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애매하게 하면 계속 달라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조언을 들으며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철저하게 원칙을 지켰어요. 업무 외에 개인적인 연락은 받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적당한 선을 유지했어요. 처음에는 좀 외롭기도 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준호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전에는 자주 울었는데 지금은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 많이 달라졌구나. 현우와 살 때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눈빛도 살아있고 표정도 당당해 보였어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더 성장하고 싶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요양병원 교육과정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뭔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도 누군가를 돌보고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볼까? 그때까지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분야였지만 왠지 끌리는 것 같았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거든요. 회사 일도 안정적이었고 준호와의 생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준호에게 엄마가 새로운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배우려고 한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착한 일 하는 거라고. 준호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격리일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순전히 제 의지로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더 이상 현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매일 똑같은 루틴에 약간의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출근해서 장부 정리하고 급여 계산하고 세무 업무 처리하고, 물론 중요한 일들이었지만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게시판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그날은 왜인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여러 구인 공고들 사이에서 한 줄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요양병원 신규 채용,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자, 우대, 야간 근무 가능자.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예전에 신문에서 봤던 기사가 생각났거든요. 고령화 사회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 그것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집에 와서 준호를 재우고 나서 인터넷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 설명을 읽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교육과정을 알아보니 총 240시간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들을 수 있었어요. 회사 일과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선미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혹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들어보신 분 있냐고,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지금 일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굳이 다른 일을 찾을 필요가 있냐고 하시는데 그냥 알아보는 거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전해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금 회사 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다고 저녁반이랑 주말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 3회씩 하면 2달 정도 걸린다고. 이론 교육 80시간, 실기 교육 80시간, 실습 80시간이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2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강료는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제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어요. 그 주 토요일, 준호와 함께 교육원에 다녀왔어요. 깔끔한 시설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보니 마음이 더 끌렸어요. 요양보호사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상담하시는 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좋은 마음이라고 하시면서도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다고.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나 중풍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이 예민해져 있는 경우도 많다고, 그리고 급여도 높지 않다고 솔직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솔직한 설명을 들으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었어요. 집에 와서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새로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배우려고 한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착한 일 하는 거라고. 준호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바로 등록했어요. 첫 수업은 화요일 저녁 7시부터였어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윤리에 대해 배우겠다고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새로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야였거든요.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고, 어르신들의 마음도 함께 돌봐드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특히 와닿았어요. 몸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본다니.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았어요. 함께 수업을 듣는 분들도 다양했어요. 저처럼 직장인인 분들, 주부들,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어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왔다는 분, 일자리가 필요해서 왔다는 분, 그냥 봉사하고 싶어서 배우러 왔다는 분, 각자 다른 이유로 왔지만 모두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론 수업에서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질병에 대한 기본 지식, 응급처치 방법, 의사소통 기술까지.
치매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강사님이 물어보시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천천히 짧은 문장으로 말씀드려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실기 수업은 더 실질적이었어요. 목욕 보조, 식사 보조, 이동 보조 등을 직접 실습해 봤어요. 어르신을 일으킬 때는 허리를 다치지 않도록 무릎을 굽히고 들어 올리라고, 그리고 어르신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금 일으켜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습 시간이었어요. 실제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실습 나온 이하진이라고 해요. 라고 인사드렸더니, 어머, 이쁜 아가씨가 왔네. 나이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35이라고 했더니, 아직 어린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리는 게 의미 있는 일 같아서 그런다고 했더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음도 따뜻해졌고요. 손이 참 따뜻하다고 할머니가 그 한마디를 해주셨을 때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공부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습을 하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 중풍으로 말씀하기 어려우신 분, 혼자 계셔서 외로워하시는 분들, 각각 다른 상황이지만 모두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진짜 보람을 느꼈어요. 실습 태도가 정말 좋다고, 어르신들도 하진 씨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실습 지도를 해주시는 간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이 일에 적성이 있나 보다 싶었거든요. 2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다행히 합격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준호에게 자격증을 보여줬더니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엄마 축하한다고, 이제 할머니들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응,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릴 수 있어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저는 제2의 직업을 찾아 이직을 했습니다. 이혼녀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저는 오늘도 제 자신에게 당당해지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